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조사론 단원별 문제풀이 제1회차 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5문제에서 13문제를 먼저 풀고 12문제를 나중에 풀겠는데요.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5번 문제와 6번 문제가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6번 문제까지 풀고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이제 그 홈페이지 창에 보면은 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한글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한 문제 더 있는데요. 그게 6번 문제를 대체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3문제가 아니라 14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그 새로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출력하시면 됩니다. 출력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론 수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념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공부하셔라.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응용으로 사례 문제를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념을 정리하지 않으면 사례 문제도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도 개념이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조사론만큼 개념이 중요한 데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조사론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또는 점수를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는 바로 개념 정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개념 정리를 하는데 초점을 주시고 이 단원별 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들을 쭉 보시면 개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개념 문제를 냈고 중간중간에 사례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회차 1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귀납법과 연역법의 문제죠. 시험에서 잘 나오는 방법론인데요. 자, 귀납법과 연역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에 보면 귀납법과 연역법은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이미 이런 거 나왔어요. 상호 독립적이다. 상호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암기법 하나 가르쳐 드렸죠. 연역법은 두괄식이고 귀납법은 미괄식이다. 그래서 연두기미 이런 식으로 외우시라 했는데 연역법은 그래서 이론이 앞에 있습니다. 이론에서 조작화와 관찰로 이어지는 것 맞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이론이죠. 자, 이와 같은 명제에서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 뭐다? 연역법이다. 자, 여기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바로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와 같은 명제에서 시작하게 되면 두괄식이기 때문에 연역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연역법은 개별 사례 관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귀납법이 그렇게 출발하죠. 귀납법이 개별 사례 관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누구도 죽었다, 누구도 죽었다, 누구도 죽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끝내는 게 바로 귀납법이에요. 따라서 개별 사례의 관찰에서 출발을 하는 것은 바로 귀납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5번째 들어갑니다. 경험적 관찰에서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보편적 유형을 찾는 것. 보편적 유형이 뭐겠어요? 이론이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귀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역법과 귀납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고요. 1번 문제 잘 알아놓으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일상적 경험을 탐색을 할 때 범하기 쉬운 오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과도한 일반화, 선별적 관찰, 사후 가설 설정, 비논리적 추론, 자아가 개입된 이해가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개념이거든요. 오른쪽에 그 내용이 들어있네요. 한두 가지 현상으로, 그러면 소수가 되죠. 한두 가지 현상으로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게 과도한 일반화, 과잉 일반화 맞습니까? 네. 현상을 관찰하는 데 있어 한두 가지 요소를 가로 선택적으로 관찰을 한다. 말 그대로 선별적 관찰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다. 자, 사후 가설 설정. 이 개념은 좀 알아놓으셔라 라고 했는데요. 가설을 검증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밟지 않았대요. 밟지 않고 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신의 추론에 맞추어서 가설을 설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후가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설을 설정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걸 또 소급가설이라고도 하죠. 소급가설 설정, 사후가설 설정의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4번 지문 들어갑니다. 4번 지문은 비논리적 추론입니다. 말 그대로 논리적인 추론을 안 하는 것이죠. 상당히 비논리적인 결론, 추론에 도달하는 것인데요. 현상을 정확하지 않게 그 뭐죠? 부, 정, 확이라고 하고요. 관찰했을 때의 오류다. 그러면 부정확한 관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부정확한 관찰의 개념이에요. 비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자, 4번 지문 탈락. 5번 자아가 개입된 이해입니다. 별표. 이것도 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구자 자신의 명예나 체면 등에 손상이 되어 자신의 감정이나 가치관에 이해가 개입되어서 그것을 뭐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연구자의 자아가 개입된 이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안에 다 있네요. 가치관에 이해가 개입되어, 감정에 이해가 개입되어, 명예, 체면, 손상 이런 거. 그리고 그 연구자가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오류입니다. 자아가 개입된 이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4번이 답이 됩니다. 일상적 경험을 탐색할 때 범하기 쉬운 오류도 사례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3번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모자 가정 5명을 대상으로 직장 체험 효과를 조사한 결과 모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모자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의 직장 체험 효과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오류인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는 순간 이 5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리한 결론에 도달했네요. 그렇죠? 소수를 대상으로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모든 모자 가정에 이 직장 체험 효과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5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소수를 대상으로 해서 무리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7번의 답은 5번, 3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는 과학 철학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과학 철학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라겠죠? 과학적 혁명입니다. 토마스 쿨의 과학적 혁명인데요. 논리적 실증주의, 논리적 경험주의, 반증주의, 과학적 혁명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가 이제 과학 철학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중요한 것들만 문장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논리적 실증주의는 진리의 입증이라고 하죠. 진리를 입증하는 건데 입증을 하려면 검증 가능성의 원리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토콜 명제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프로토콜 명제를 쉽게 말하면 검증 가능한 명제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논리 실증주의에서 추구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자, 논리 경험주의입니다. 논리적 경험주의는 이 진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입증된 진리에 대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논리적 경험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논리적 경험주의는 논리 실증주의가 유일한 관찰에 의해 명제를 규명하기 어려움을 보완하여 진리의 확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입증이 들어가면 실증주의가 되고 확인이 들어가면 경험주의가 된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양적 연구라고 제가 이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반증주의입니다. 이론은 반증을 끊임없이 시도하여 반증되지 않은 이론이 뭐 할 때까지 반증될 때까지 채택이 되는 거죠. 반증이 되면은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증이 되지 않은 그 이론이 반증이 될 때까지 채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포퍼의 반증주의였습니다. 맞습니다. 과학적 혁명은
정상과학이 전과학으로 이동되는 혁명적 과정을 의미한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전과학에서 정상과학으로 간다 했어요. 그림도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정상과학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과학에서 정상과학으로, 정상과학에서 또 다른 정상과학으로 여기 안에 바로 뭐가 있다? 혁명이 있다. 과학적 혁명에 의해서 이러한 패러다임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5번. 세상을 바라보는 틀의 이동.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 패러다임의 이동을 과학적 혁명이라 한다. 패러다임이 이동되는 것이 바로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토마스 쿤의 과학적 혁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답을 해결했는데요. 4번이 답입니다. 4번은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전과학에서 정상과학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전과학에서 정상과학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나가십시오.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사회과학의 특징인데요. 사회과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사회과학은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도식화에 대한 높은 타당성, 사고의 도식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배우셨죠. 그게 바로 사회과학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독창적이고 유일한 성격의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죠. 사고의 무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사고의 가능성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무제한이 아닙니다. 제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연구자 개인의 가치관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문화적인 영향도 받습니다. 연구자 개인의 가치관 영향받고 사회문화적 영향도 받습니다. 이런 것은 같이 써놓으시는 게 좋겠죠. 기존의 이론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죠. 기존의 이론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이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학교폭력을 제가 이론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전부터 학교폭력이 있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현상, 학교폭력이라는 사회현상은 기존과 이론이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이론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사회과학이다. 그랬습니다. 사회현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 이 사회과학 방법론하고 자연과학 방법론의 비교가 나왔는데요. 사회과학의 특징 중에 옳은 것은입니다. 사회과학은 사고의 가능성이 무한정하다. 이거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이 그렇고요. 두 번째, 사고의 도식화를 강조한다. 이거 자연과학이 그럽니다. 유일하고 독창적인 성격의 학문이 바로 사회과학입니다.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자연과학입니다. 그 다음 기존의 이론과 단절된 이론이 등장하는 것도 자연과학입니다. 따라서 1번, 2번, 4번, 5번 자연과학이고 3번 유일하고 독창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이라 답은 3번이 됩니다. 5번 문제, 6번 문제가 유사하죠. 문제 형태만 약간 다르고 그래서 새로운 문제, 재출제한 문제 들어갑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의 조사 윤리 강령의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윤리의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 여러분들 7번 문제도 이제 윤리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자, 1번 조사자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하는 조사 기법이나 분석 방법을 자의적으로 그 말은 임의적으로 그 말이죠. 자신 마음대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하는 조사 기법이나 분석 방법을 자기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조사자는 조사 대상자가 허용하는 경우에라도 끊어요. 철저하게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익명성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아닙니다. 여기에서
조사 대상자가 만약에 허용이 됐다, 허용해줬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있습니다. 밝힐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가 허용을 해줬으니까 이거는 밝힐 수 있는 거지, 허용하는 경우에라도 철저하게 익명성 보장한다, 사생활을 존중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해설 참고하시면 됩니다. 2번의 문장에는 좀 틀림이 있었고요. 3번입니다. 조사자는 조사 대상자가 자유의사로 조사를 거절하거나 도중에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권리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조사자는 조사 대상자에게 응답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속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욕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앞에 시트에 답이 나왔으니까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죠. 2번이 잘못됐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밝힐 수 있다는 것 아시면 되겠고요. 5번입니다. 조사자는 연구 과제에 적합한 조사 기법과 분석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네, 6번 문제 답 해결했습니다. 제출제한 문제에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들어갈까요? 7번 문제는 여러분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연구자가 지켜야 될 윤리 원리 중에 고지된 동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지된 동의 같은 경우는 연구 내용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자, 이 알릴 의무를 우리가 고지라고 해요. 고지. 자, 그리고 나서 고지를 한 다음에 뭐를 구해야 돼요? 동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동의 구하는 절차, 그것을 우리가 바로 고지된 동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참가 동의는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죠. 참가자가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이게 바로 이제 고지한 거죠. 후에 참가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개념 말씀드렸고요. 실험이 진행되는 중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실험 참가를 뭐 할 수 있다?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맞고요. 연구자는 실험의 잠재적 위험이라든지 이득이라든지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 연구 내용을 알릴 때요, 여기에 대해서 잠재적 위험이 뭐고 또 실험 대상자, 연구 대상자에게 이득이 뭔지, 그리고 연구의 의미가 뭔지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고요. 부모나 법적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미성년 참가자는 끊어요. 자, 미성년자가 참가를 하려면 이 법적 보호자라든지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미성년 참가자가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가했고 그 참가를 거부할 수 없나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기랑 실험 참가를 그만둘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미성년 참가자도 참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참가자가 참가도 할 수 있고, 왜? 동의를 받았으니까 참가도 할 수 있고, 중간에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아, 나 거기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거부도 할 수 있어요. 미성년 참가자가.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우리 시험에 고지된 동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7번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7번 고지된 동의의 문제였습니다.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번 문제는 조사 응답자의 자발적 동의와 고지에 의해 동의한 사람만 동그라미 만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한계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옳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응답자가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다. 고지에 의해서 동의를 했다. 그 사람만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면 소수. 자, 대상자가 많지는 않겠죠. 따라서 소수를 대상으로 연구할 수 있어요. 소수를 대상으로 연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만 조사를 했을 때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럴 때 한계점을 한 가지로 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반화입니다. 소수를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일반화의 한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반화의 한계다. 자, 일반화의 어려움, 익명성 보장.
여러분 이 익명성 보장은 한계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익명성 보장이란 것은 좋은 말이니까 부정적 분석 결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응답자의 경제적 손실. 답은 1번이죠. 일반화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이 8번 문제는 예전에 우리가 공개된 문제 말고요. 그 전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어드렸습니다. 자발적인 동의와 고지에 의해서 동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랬을 때는 일반화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8번의 답은 1번이고요. 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윤리적인 부분이 끝났고요. 이제 조사, 연구, 과정 쪽으로 넘어갑니다. 과학적 조사의 일반적 단계가 있는데요. 옳게 나이란 것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문제 지문이 약간 틀리네요. 그쵸? 문제 형성, 여기 문제 형성이 없어졌는데요. 문제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동의어를 써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 제기입니다. 요 세 가지가 동의어예요. 동의어. 자, 그 다음에 가설이 나오죠. 가설 형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가설 형성의 동의어는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 설정이 동의어고, 그 다음에 조사 설계는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써드릴게요. 조사 설계의 동의어가 있거든요. 조사 설계의 동의어는 조사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에 해당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문제 형성이나 문제 설정이나 문제 제기 다 똑같고요. 가설 형성은 가설 설정과 같고요. 조사 설계는 조사 디자인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1단계가 무엇입니까? 네, 문제 제기죠. 2단계가 무엇입니까?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죠. 3단계가 뭡니까? 조사 설계예요. 따라서 이런 순서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골라보면 문제 형성, 가설 형성, 그 다음에 조사 설계,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요. 네, 자료 수집 들어가서 자료 분석해서 보고서 쓰면 되잖아요. 4번이 답이 됩니다. 9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조사 연구 과정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잘 알아놓으시고요.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10번 문제 별표. 개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연구의 유형과 개념을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종단적 조사, 양적 조사 5가지가 세팅됐습니다. 좀 더 정확한 조사로 인해 가로 문제, 연구 문제를 형성하거나 가설을 개발하는 것으로 예비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뭐다? 탐색적 조사라고 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문헌조사다라고 했었죠. 문헌조사 방법으로 여기 탐색을 많이 하니까요. 기술적 조사입니다. 기술적 조사는 발생의 빈도나 비율을 파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횡단조사 기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 간에 이게 중요하죠.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기술적 조사입니다. 이 기술적 조사에서는 종단과 횡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명적 조사입니다. 왜라는 원인을 파악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알고자 조사하는 것이다. 왜라는 원인이 바로 인과 관계가 됩니다. 인과 관계가 됩니다. 설명적 조사 맞습니다. 일정한 시점이 나왔고 다수가 나왔습니다. 종단입니까? 횡단입니까? 횡단입니다. 여기 다수의 분석 단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바로 횡단 연구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종단적 조사가 아닙니다. 종단적 조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종단 조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또 하나 동년배가 있다. 그 다음에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요. 패널이 있다. 종단 조사의 세 가지가 이거죠. 동년배 조사, 경향 조사, 패널 조사입니다. 양적 조사 들어갑니다. 양적 조사는 선이론, 후조사입니다. 선이론, 앞에 이론이 있대. 연역법입니다. 양적 조사는 무슨 법을 쓴다? 연역법을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론이 나오고 나중에 조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죠.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해결했는데 하나하나 개념을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1번 문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조사 설계를 위해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네요. 관련 연구를 검토했답니다. 1. 가출 청소년의 사례를 조사했답니다. 2. 자, 이것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적합한 조사 유형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관련 연구를 검토하는 게 바로 문헌 조사거든요. 그 다음에 가출 청소년의 사례를 조사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경험자죠, 경험자. 가출 청소년이니까 경험자 의견 조사가 되네요. 경험자 의견 조사나 문헌 조사가 여기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하는 방법이 뭐예요? 네, 당연히 탐색적 조사 아닙니까? 탐색적 조사는 첫 번째가 문헌 조사, 두 번째가 경험자 의견 조사, 세 번째가 전문가 의견 조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조사. 네 번째가 유사 사례를 조사하는 특례 조사가 있다 했습니다. 여기 1, 2, 3, 4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탐색적 조사의 종류거든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 경향조사, 패널조사 나왔죠? 나온 김에 자, 패널조사는 동일 대상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향조사는 다른 대상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죠. 왜요? 종단조사니까.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처리했습니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2번 문제. 종단적 연구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2번 문제 별표. 자, 1번 연도별 신입생 가정환경 비교 연구. 2번 연도별 보건복지백서 비교 연구. 3번 동일 시점 두 지역 문화 비교 연구. 쌍둥이의 성장사에 대한 비교 연구. 직종별 고용 규모 변천사 연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친 게 답을 찾는 힌트입니다. 연도별로 했다. 동일 시점에 했다. 그 다음에 성장사, 변천사에 대해서 했다. 장기간인지 단기간인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이건 장기간에 걸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종단입니다. 성장사나 변천사, 당연히 이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은 동일 시점입니다. 동일 시점. 따라서 이것은 횡단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답을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같은 거 참 좋은 문제입니다. 사례 문제이기도 하고요. 종단조사가 시험에 훨씬 더 잘 나옵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13번 문제는 질적조사가 나왔는데요. 질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심층 면접, 거리 노숙인에 대한 관찰 참여 연구, 장수 마을에서의 생활 경험, 노인의 장기 요양 욕구에 대한 전국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이 있고 질이 있다 배웠습니다. 질적조사는요, 심층 면접 뽑습니까? 네. 관찰 참여합니까? 네. 생활 경험 탐색합니까? 네. 생활 경험 탐색하는 것들이 대개 민속지학이나 현상학 연구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세 가지는 질적 연구, 질적 조사에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전국 조사입니다. 노인의 장기 요양 욕구에 대해서 이거는 양적 조사죠, 당연히. 양적 조사 숫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전국 단위 조사니까. 따라서 리을 탈락, 답은 1번 기역, 니은, 디귿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풀 때 항상 중심이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렸고요. 답은 1번이에요. 이제 1회차의 전반부 문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뭐 후반부 문제부터 해서 2회차, 3회차, 4회차 풀어 나갈 건데 쭉 순서대로 진행해 나갈 때 다시 한 번 더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